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사 아카데미 일본 경제사회연구소장 맡고 있는 최인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 바라보기 5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일본 취업 가이드를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지나가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가 이제 공부하고 좀 정보를 전해드릴 게 일본 시장에 대한 그런 취업 가이드인데 뭐 잠깐 저 앞에도 제 그 프로필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거는 일본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는 목적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그 신문사에서 한 31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우리 이제 국내 최고 민간 외국어 교육기관인 시사 일본어 학원을 운영하는 시사 아카데미에서 지금 일본 경제사회 연구소장 맡고 있는 2년째를 맡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좀 한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대학을 입시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다니거나 또는 이제 요즘에 워낙 국내에서 취업이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한 2년 정도 그런 취준생 그 시절을 거쳐서 좀 고생을 해서 20대 이제 후반 정도에 취업하는 그러한 10여 년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가 오늘 제가 지금 강의하려는 그 주요한 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4가지입니다. 왜 일본 특히 해외 전체적으로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럼 국내보다 왜 해외 취업을 좀 관심을 갖는 게 긴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가 전에하고는 달라졌죠. 뭐 한 번 대학을 졸업해서 이 직장에 취업을 하면은 뭐 짧게는 한 20년에서 길게는 30년 또 35년 정도 일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4차 산업 시대라든지 뭐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평생 일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지금은 법적으로 국내 우리 정년이 60세인데 조만간 한 63세에서 65세로 한 2000년 중반에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인 어떤 구조로 볼 때. 그래서 앞으로는 직장을 잡을 때 적어도 65세 정도를 일하는 걸로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이제 기존에는 회사를 정하는 게 중요했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자기의 이 일을 평생 뭘 할까를 결정을 하면은 그 사이에 그 직장은 뭐 보통 제 생각에는 앞으로 5번, 10번 정도 예를 들어서 65세, 70세라고 생각을 하면은 국내 근무를 포함해서 적어도 평생 직장 짧게는 한 5번, 좀 많게는 한 10번 정도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는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평생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 그 업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왜 해외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지금과 같이 한번 직장에 들어갔을 때 지금도 많이 변했죠. 근데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5년, 10년 전 같이 저처럼 지금 사회생활 33년째인데 저는 사실은 33년째인데 어떻게 보면은 한 직장에서 31년 근무하고 지금 이제 2번째 직장이거든요. 요 시사 아카데미가 그런 시대하고 지금 평생 65세까지 적어도 일을 해야 되고 한 5번, 10번 정도 직장이 바뀌는 그런 시대하고는 좀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젊었을 때 해외 시장도 나의 직장 후보지로 하나 더 선택지를 둘 경우에는 그 긴 인생에 일을 할 때 훨씬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인생을 조금 더 좀 뭐 여유 있게 아니면 조금 더 흥미롭게 또 보람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꼭 일본에 대해서 제가 뭐 취업하라는 게 아니라 해외 전체를 하나의 선택지로 그래서 한번 해외에 가면은 뭐 20년, 30년, 40년 근무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활동성이 왕성한 젊은 시대 한 20, 30대에는 뭐 짧게는 한 5년, 길게는 한 5년, 10년, 20년 정도 해외에서 한번 근무해 보고
뭐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다시 그 경력을 가지고 국내에 와서 좀 이제 직장을 구해보는 것도 상당히 그거를 안 해본 사람에 비해서는 해외에 한 번 가서 한 10여 년 근무해 본 사람들이 훨씬 더 선택지도 넓고 인생이 좀 풍요롭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해외 취업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연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특히 지금까지도 그래 왔는데 앞으로는 한일 협력이 지금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걸 제가 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어쨌든 개인적인 선호도라든지 호불호를 떠나서 구조적으로 특히 경제 산업적인 구조적으로 한일 간의 협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 필요하고 더 효용성이 높아졌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이제 지금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발생이 돼서 2021년인 올해는 이제 2년 차를 맞이했는데 그 지금 2년 차를 맞이한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현상 그리고 고용시장이 어떤가를 좀 설명을 드려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택지를 좀 할 수 있게 정보를 좀 드릴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걸 듣고 나서 일본 취업을 지금도 좀 관심을 있었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일본 취업을 준비해 보고 싶다, 하겠다. 아니면 현재 대학교에 한 1, 2학년 아니면 한 4학년 정도 되신 분들 또는 졸업을 했는데 국내 요새 워낙 일자리가 부족이 많이 되니까 일본 취업을 한번 이 기회에 해볼까 도전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에게 제 생각에는 한 2년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교 3, 4학년인 경우에는 졸업할 때까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지금 대학을 막 졸업하려고 하는 4학년 아니면은 졸업하신 분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금 준비해 보니까 이게 쉽지 않네 할 때 한 1년, 2년 정도 생각을 해 보시면은 일본 취업의 길이 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의 그 특성 또는 그 구체적으로 할 때 뭐가 필요한지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지리적인 여건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이제 한국과의 일본의 지리적인 위치를 보여줬는데 조금 크게 보면은 중국, 한반도, 일본 요 한중일 3개국은 어쨌든 간에 지구상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3개국이거든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쨌든 경제적으로 가장 확고하게 안전하고 이번에 결과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1년 만에. 초기에는 한중일 3개국이 뭐 일본에서도 저 크루즈선에 감염도 생기고 또 정확하게 아직까지 이제 결과를 내기에는 좀 이르지만 현재까지는 코로나가 첫 번째 발생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는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초기에는 한중일 3개국이 코로나 발생 관련해서 뭐 직간접적인 책임이라든지 초기 대응이 좀 미숙해서 세계 각국에서 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지금 1년 지내놓고 보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방역이 잘 된 한중일 결과적으로 그리고 방역이 잘 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됐을 때 가장 잠재력이나 성장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나라가 한중일 3개국이라는 게 세계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한중일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오늘 제가 이제 그 주제로 하는 일본 취업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은 잘 아는 것처럼 지리적으로도 가깝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인 경제의 체제 구조도 비슷하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또 정치적인 체제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적인 중국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일본하고는 우리 입장에서 가서 실질적으로 직장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과정에 결국은 어떤 뭐 자유라든지 사회의 그런 안정도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일본 시장에 가는 게 해외에 나갈 때 그 어느 국가보다도 해외 취업에서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특히 젊은이 입장에서는 꽤 유리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가까운 일본 시장을 활용하면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 코로나로 한국하고 일본의 그 항공편이 막히기 전에 제가 2월 중순에 한 3박 4일 정도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더 느낀 게 기존에도 조금 전에 제가 앞에 이제 지구본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리적으로 보거나 경제 사회적인 구조로 볼 때 한일 간에는 굉장히 유사점도 많고 생활하기도 편리하고 직장을 갖기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들었지만 요번에 그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양국에서 발생한 모든 게 바로 연결이 돼요. 어떻게 보면 정말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시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일본에 관광을 가장 많이 갔던 게 2018년도였는데 연간 750만 명 정도가 일본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유행한 게 하루 뭐 라면 먹으러 가는 코스 뭐 이런 것까지 유행할 정도로 하루 경제권이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코로나에도 보면은 양국의 하늘길이 그 항공편에 여행길이 막히고 무역이 굉장히 위축되면서 지금 보세요. 서울 시내에도 그 가장 많이 상권을 타격이 받은 게 명동 상권이라든지 또 뭐 저기 저 이태원 상권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역으로 보면은 중국의 관광객들, 일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와서 활성화됐던 지역이거든요. 거꾸로 보면은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중국하고 일본하고의 그런 좀 어떤 무역 관계나 비즈니스 관계가 위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던 게 1년 정도 지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많았거든요. 당장 뭐 자영업자들이 상권이 위축이 돼서 장사가 안 되는 게 국내 코로나의 영향도 많지만 특히 일본 관광객들이 안 와서 타격을 받는 그런 호텔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어떤 자영 그 장사하시는 분들의 시장이라든지 그런 영향이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요번에 코로나 사태로 보니까 정말 초연결 사회였다라는 게 여러 가지 증명이 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네. 다음에 잠시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로 경제적으로 밀접해져 왔는가를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1965년은 한일 국교가 정상화된 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8년은 코로나 직전에 한국과 일본이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일본이 대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서 2019년 하반기부터 양국 관계가 굉장히 싸늘해졌거든요. 그래서 2019년 하반기부터 그 이제 양국을 오가는 관광객 수도 줄고 좀 무역도 굉장히 침체됐는데 그 바로 전에까지로 비교를 드리면은 1965년 국교 정상화부터 2018년 기준으로 하면은 무역 총액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430배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왕래자 총수는 1965년만 해도 연간 그 오가는 사람들이 2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18년은 1,049만 명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1965년 국교 정상화된 첫 해에 연간의 양국을 다니는 사람들보다 2018년 경우에는 단 하루에도 거의 2년치의 사람들이 다녔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양국 관계가 한일 국경화 정상화 이후에 그 밑에 있는 한국에 진출 일본 기업 수도 그렇고요. 그 사람의 왕래라든지 양국의 그 무역 규모라든지 또 어떤 기업의 현지, 한국의 진출이라든지 투자 규모가 굉장히 늘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게 최근 한 뭐 예를 들어서 그 55년 정도, 지금까지 한 20년 하니까 한 65년 정도 사이에 양국이 때로는 뭐 과거사 갈등이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양국의 기존의 그 누적된 역사적인 그런 갈등 때문에 뭐 사이가 굉장히 좀 또 썰렁해진 시기도 몇 번 있었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50년, 뭐 70년 정도의 긴 텀으로 보면은
두 나라 사이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해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통계가 드러나 보이는 거고요. 또 양국 간의 이런 왕래와 투자를 통해서 두 나라 모두 경제적인 성장에 의해서는 굉장히 많이 상호 간의 그 협력의 결과물을 향유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 하면부터는 그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과연 양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가? 그럼 경제 상황을 알아야지 결국은 경제가 좋아야지 일자리가 는 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니까 그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경제 상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본 것처럼 지난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2000 최근치로 보면은 12년 만에 이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었는데 12년 전에는 여러분들 이제 조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 다음 해 2009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고 2020년인 작년에가 코로나 그 부정적인 영향으로 해서 1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다.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게 코로나 때문이었냐?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훨씬 더 마이너스가 현실화된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2019년부터 저성장이 됐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조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서울대 교수께서 김세직 교수께서 최근에 한 25년간의 긴 통계치를 가지고 이제 쓴 건데 결국은 중요한 건 그겁니다. 19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였는데 그 뒤로 쭉 보시면 아시는 거겠지만 물론 2020년, 2019년 저성장 기조에 들어갔지만 그 전부터 한국은 계속 7%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조금씩 떨어져 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연평균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지는 2%조의 성장률을 보였고 실질적으로 코로나의 또 여파로 인해서 작년에는 드디어 마이너스까지 갔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한 5% 이상을 고성장으로 할 때 5% 이상의 고성장이 가능할 거냐? 뭐 누구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경제학자들 중에 잘 된다고 해도 한 3% 정도 성장. 그리고 잠재 성장률로 볼 때는 한 1%에서 2% 성장밖에 못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한 3.0% 정도 될 것 같아요. 내년이 아니니까 2021년인 올해죠. 왜 그러냐? 작년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베이스가 되는 해가 크게 성장이 이제 떨어진 이제 해였기 때문에 그거에 반등적으로 해서 올해는 작년 대비보다는 한 3% 성장을 할 것이지만 작년이 마이너스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올해가 3%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한 18년 정도, 17년 정도 기준으로 하면은 올해 성장률도 한 1%에서 2% 정도 성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정대로, 목표대로 3.0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보면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제 저성장 기조에 들어갔다라는 걸로 베이스를 두고 본인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취업을 예측하는 게 그 좀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민 소득을 본 건데 요 2018년에 33,500을 찍고 나서 작년에 지금 31,000대로 떨어진 거거든요.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경제 성장률과 마찬가지로 국민 소득도 2년째 줄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예측한 대로 2020년대에 마이너스 성장을 대부분 국가들이 했고요. 일본도 작년에 마이너스 4.5%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 일본의 마이너스 4.0, 4.5 정도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0.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훨씬 더 마이너스 폭이 크거든요. 상대적으로 한중일, 중국은 그래도 플러스였죠, 작년에. 작년에 지금 한 4% 정도 성장을 했나요? 그렇게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잠정치로. 그렇게 볼 때 한중일 3개국이 상대적으로 주요 G7 국가나 아니면 선진국으로 얘기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한중일 3개국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네,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2019년부터는 조금 이제 저성장 궤도에 들어갔긴 했는데, 그러면은 그 나라의 경제 국력을 기준으로 하는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볼 때는 한국이 이제 10위권에 합류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는 경제적인 역량이나 잠재적인 국력은 충분히 성숙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금방 경제 외풍이 불어갖고 외환위기에 빠진다든지 해외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금방 나라가 불안정해서 흔들릴 정도로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이제는 진입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 그동안에 한 1945년 강복 이후라든지 아니면 한 196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에 진입을 했는데, 최근 한 60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저야 또 이제 부모님 세대,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타겟은 한 20대 초중반의 젊은 학생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 할아버지 세대나 아니면 아버지 세대가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경쟁을 해서 세계에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국가가 됐다라는 거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부심을 갖는 그런 기초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경제 성장을 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일본 시장에서 한번 돌파구를 찾아보자. 특히 이제 경제력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저성장 기조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한돼 있다라는 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가장 큰 지금 과제거든요. 그럴 경우에 결국은 해외죠. 국내에는 시장이 작고 또 저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의 공급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해외에서 찾아보자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그중에서도 일본 시장에서도 찾아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한국, 지금까지도 제가 조금씩 설명을 뒤에도 더 드리겠지만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를 일단은 전제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의 양질의 일자리는 늘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초연결 시대.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아마 이런 전염병 같은 게 지금 감염 전문 학자들의 전망을 보면 앞으로 코로나 같은 게 올해 보면 지금 빠르면 한 3분기 정도에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이제 좀 코로나가 완전한 종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백신이 면역이 돼서 국가 간에 좀 이동이 가능할 게 한 3분기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향후에도 이러한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게 많은 이제 감염 학자분들의 견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정말 12시간, 14시간씩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의 이동이라든지 거주가 이제는 새로운 선택지가 되기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도를 보여준 것처럼 해외 시장에서 찾을 때 계속 어쨌든 중국 시장이 커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이제 미국과 양국 슈퍼파워가 된 건 사실이니까 어떤 중국 시장 또는 일본 시장, 그리고 최근 경제가 급성장하는 동남아 시장,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이제 일자리가 많이 이제 공급되기 시작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요 동북아시아 조금 넓게 보면 한중일 3개국 플러스 요 동남아시아까지 해서 요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의 향후 해외 시장의 일거리가 많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중에서 해외에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동아시아 시장을 구체적으로 노려라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제가 이제 정치, 사회, 경제, 고용시장 이제 그걸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 GDP 기준으로 10위권 국가에 올라섰다. 그리고 국민소득 기준으로 3만 달러가 이제 보통 이제 선진국 기준이 되는데 한국이 약간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긴 하지만 뭐 3만 달러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한일 간에는 그동안에 1945년 강보, 그 뒤로 국교 정상화 65년, 1965년으로 할 때 우리나라가 주 경제 성장이 되면서 큰 그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는 한일 세력 균형의 시대가 왔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특히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균형추가 많이 기울어진 시대였는데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수평적인 입장에서 일본 시장에 여러분들이 고용을 하고 진출을 해도 당당하게 우리가 이제는 해외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걸 또 한번 프라이드를 갖고 해외 시장을 찾아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적으로 양국 간에 무슨 뭐 좀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이라든지 일부의 또 뭐 어떤 뭐 혐한 논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양국을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부추기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그런 갈등을 하는 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지금 글로벌화 시대고 미래를 지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갈등을 더군다나 현상 이상으로 부추기거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한일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특히 경제적으로 우리는 일본 시장을 활용하는 게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조금 양질의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찾는데 그러한 한일 양국의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과 일본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이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뭐 그런 소소한 그런 뭐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제는 좀 길게 보고 세계적인 글로벌화 추세 중에서도 한일 관계를 보면서 하면은 뭔가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 그래도 한 2018, 19년부터 좀 이제 한 2% 시대에 저성장 기대에 뚜렷하게 들어왔는데 특히 거기에 더 이제 그 고용 시장으로 보면 좀 나쁜 영향을 준 거죠. 국내 고용시장. 그게 바로 통계치에 나타났습니다. 3월 4일 날 국내 이제 일간지에 나온 기사인데 작년에 이렇게 일자리가 마이너스 13만 6천 20대 취업자 수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대학 구인 게시판이 텅 비었다. 20대 사상 최악의 취업 빙하기. 이건 뭐 그래서 이건 구조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정책 담당자가 조금 뭐 잘하고 못하고 물론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긴 한데 분명히 우리나라가 지금은 전에처럼 5% 이상 6% 7% 하던 그런 고도 경제 성장기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막 그런 기업이 폭발적으로 더 늘어나고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4차 산업, 디지털화 산업 시대에는 오히려 기존의 그런 그 고용돼 있던 사람들도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인공지능이니 뭐 컴퓨터하니 자동화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일자리, 특히 양질의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 왜냐? 더군다나 또 고령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뒤에도 또 나올 건데 향후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저희 직장 동료만 하더라도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55세가 민간 기업의 정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과 한 5, 6년 전에 60세로 이제 늘어났는데 향후 제가 장담을 합니다. 한 5년 안에 법적으로도 한 63세, 10년 안으로는 65세가 정년이 될 거예요. 그거는 뭐냐?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60대 중반까지도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화 추세는 또 사회적인 추세라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인구 감소 시대가 또 작년에 또 우리가 좀 인구 감소 시대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럼 인구 감소 시대에는 또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 능숙한 숙련된 50대, 60대의 노동력도 또 활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50대, 60대 고용 인력을 활용한다라는 거는 지금 사회에 새로 진입하는 20대 입장에서는 그 고용 장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가야 될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건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 구조의 인구 변화 트렌드로 볼 때 그거는 뭐 불가피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들이 양질의 고용 일자리는 그런 고령화라든지 인구 구조라든지 경제 저성장 이런 걸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또 저출산이 심해서 인구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구조로 볼 때 적어도 한 길게는 한 20년,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짧게는 한 10년 정도, 최소한 그래서 앞으로 10년 정도는 20대의 사회에서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현상이 짧게는 한 10년, 길게는 한 15년 정도는 지속될 거예요. 그런 구조로 볼 때도. 그런 면에서도 한 20대 초중반들이 해외 일자리를 한번 찾아보는 게 그런 현실적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조금 말씀드린 이제 그 고령화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해 갖고 한 뭐 산업의 발전 속도라든지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지 사회 구조 이런 게 한 뭐 20년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 고령화 문제도 거의 딱 2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구체적으로 또 표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보통 전체 인구에서 65세가 차지하는 그 비율을 가지고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7%를 넘을 때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인데 지금 여기 표 나온 것처럼 일본은 1970, 94, 2005년에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2000년, 2017년.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 보면 고령화 사회는 30년이 차이가 났고요. 고령 사회는 23년. 근데 초고령 사회는 지금 21년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앞당겨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그 통계적으로도 20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초고령 사회가. 그래서 이런 인구 구조를 볼 때도 우리가 좀 참고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 흔히 우리가 이제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구조 차이를 뭐 여러 가지 그 잣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의외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일본이 굉장히 해외 의존도가 높다. 무역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그 높은 대외 의존도라는 거는 이러한 거죠. 전체 경상 GDP에서 수출입, 무역 금액을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68.7%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전체 GDP에서 한 70%를 해외에서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거죠. 수출입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근데 일본은 실질적으로 27.9%예요. 이건 역으로 뭘 말하느냐? 일본은 상대적으로 국내 내수 시장이 한 70% 이상 된다는 거예요. GDP에서. 그만큼 일본은 그래도 그 내수 시장이 충분히 크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해외 시장의 경기에 우리나라하고 특히 비교해서 덜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을 세계 최고의 뭐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국은 해외의 무역에 가장 민감하겠구나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이거 보시는 것처럼 대외 의존도가 33.8%, 한 34%밖에 안 되는데 이건 거꾸로 또 당연한 거죠. 중국이 인구가 13억이 넘으니까 세계 최대의 시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가 사실은 굉장히 막 폭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사실은 별로 타격을 안 받아요. 내수만 해도 충분히 굴러갈 정도의 큰 세계 최대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해외의 경기 변동에 굉장히 민감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인식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뭘 말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을 투자를 하시는 어떤 재테크 차원이라든지 어떤 그 채용 시장 차원에서도 해외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국내의 경기가 직접적으로 빨리 영향을 받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취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거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인구 구조 이런 걸로 볼 때 이웃 나라, 특히 아까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구조적으로도 비교적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는 일단은 우리가 거주 여건이 상당히 좋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2018년만 하더라도 연간 한 750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일본에 가서 이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 가면 의식주가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한국 분들 입장에서 거의 불편함을 못 느끼잖아요. 더군다나 일본어만 조금 통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나라를. 네, 그런 면에서 일본의 어떤 그 취업 시장은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일본의 취업이 아주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거를 뭐 여기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한 2가지 정도로만 요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커지면서 일본 입장에서 한국 사람을 보는 시각, 특히 한국 청년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한국의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970년도, 80년도만 하더라도 대학원 유학을 일본으로 많이 갔는데 한 2000년도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에서 15년 전부터는 학부 유학을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학부 유학을 직접 일본 대학에 간 학생들이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지 취업을 늘어난 게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최근 한 5년 전, 10년, 5년 전부터는 그 한국의 유능한 그런 젊은 청년들이 일본 대학을 졸업하고 현지의 괜찮은 뭐 종합상사라든지 현지의 대형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데 아주 취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국 관광객들이 늘면서 대형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어떤 그런 뭐 숙박업소라든지 뭐 이런 식당 큰 데라든지 굉장히 취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국의 그 유능한 청년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달라졌다.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국력이 높아지면서 뭐 일본 입장에서도 그 한국이 이제 대등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대한국을 보는 어떻게 보면 좀 일부에서 너무 한국에 대해서 좀 이제 강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또 한국에 대한 좀 무역 규제를 강하게 하는 또 그런 이유도 있긴 한데 이제 한국의 어떤 그 경제 성장을 좀 어떻게 보면 태클을 좀 걸어보겠다. 뭐 이제 일부 그런 평가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건 뭐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한 3월부터 한 10월까지 그 일본에 취업된 사람이나 그 비즈니스 방문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취업 비자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작년 가을에 좀 굉장히 그 감염 숫자가 줄어들면서 작년 한 11월, 12월 정도에서 한 10월부터 한 12월 한 2달 정도에 취업 비자가 다시 재개되면서 그동안에 일본에 취업을 됐는데 못 들어갔던 학생들이 작년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또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일본이 그 올 들어서 다시 감염자가 확 늘어나면서 그 긴급 조치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 도쿄하고 오사카 중심적으로.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이제 그 오사카, 효고현 뭐 이쪽 지역은 이제 긴급 조치를 해제를 했고 지금 3월 오늘이 한 지금 10월 10일 정도 되는데 오늘 시점에서는 도쿄하고 수도권 3개 지자체, 그래서 4개 광역자치단체만 한 3월 지금 한 중하순까지 긴급 조치 선언이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제 그게 지나면 한 4월부터는 일본에 취업이 되거나 비즈니스로 예를 들어서 뭐 출장을 가는 사람들한테는 다시 이제 비즈니스 비자가 나올 걸로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본의 그 취업 가이드를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구조는 일본은 2009년부터
12년째 작년까지 2020년까지 12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 시대에 벌써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노동력 구조 그리고 고령화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에 비해서 25년 정도 이상 빨리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일본은 젊은 노동 인력은 아주 절대 다수가 부족한 상태예요. 사회 구조적으로. 그게 벌써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양질의 젊은 노동자가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뭐 코로나로 당분간 뭐 경기 침체가 좀 꺾여갖고 뭐 또 줄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노동력 수요라는 게. 그거를 좀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본에서 그 인구 한 명당 인구 한 명이 아니죠. 일자리를 구직하려는 희망자 한 명당 몇 개의 일자리가 제공이 되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인 2019년까지는 보통 한 1.50에서 1.60을 유지를 했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대부분의 그건 취준생 입장에서 일본 기준입니다. 일본 취준생 기준 입장에서 한 1.5개의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작년에 2020년 기준으로는 그게 한 1.1대로 떨어졌어요. 그럼 1.1이 나쁜 숫자냐면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 명당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1.1개가 무조건 있다는 거니까. 근데 또 여기서 한번 주의해야 될 거는 근데 이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눈높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또 원하는 일자리 수준이 좀 말하자면 좀 중상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런 좀 단순 일자리나 단순 서비스직보다는 좀 전문직이라든지 기업 중에서도 그래도 좀 중견 기업 이상의 좀 대기업 기준 이런 데를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갈 때는 요 숫자보다는 그래도 경쟁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업종별로는 호텔, 편의점, 식당, 건설시 현장, 택배 등 서비스직 취업은 지금 아주 압도적으로 일자리가 막 넘쳐나요. 사람이 없어갖고 거의 무조건 지원만 하면 다 될 정도로.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좀 선호하는 직장이겠죠. 금융, 대기업, 어떤 대학의 직원이라든지 어떤 대학의 선생님들의 자리, 또 건축이라든지 이런 전문직 입사는 사실은 그런 게 쉽지는 않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그리고 그 IT 쪽에 우리나라 지금 젊은 취준생이나 아니면 경력직들이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많이 갔었는데 그 IT직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얘기하는 그런 단순 IT직 쪽이 있잖아요. SI 업체 이제 파견직 같은 거 국내에도 있는데 그런 쪽은 막 아주 일손이 부족하지만 그 선호하는 어떤 개발직이라든지 기획자라든지 이런 관리 쪽은 그렇게 좋은 직장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효 구인 배율 보면은 일본도 이렇게 보면은 한 1.0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201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 이하였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그 일본이 말하는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그 사이에는 일자리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1.0을 넘어간 게 최근 10여 년이에요. 근데 요거는 공교롭게도 그 2012년 말에 이제 아베 전임 총리죠. 아베 총리가 하고 나서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아베 경제 정책을 실행을 했는데 눈에 보듯이 특히 이런 일자리 측면에서는 그 아베노믹스를 쓰고 나서 최근 10여 년 사이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대에 연평균으로 1.18로 꺾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하고 보세요. 예전에는 0.5m로 갔었으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일본 사회는 이 유효 구인 배율에서 보듯이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1년에는 이제 올해죠. 올해 내년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금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유효 구인 배율도 다시 반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구 구조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한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죠. 요 정도 되면은 원래 최근에 한 10년치의 평균인 한 1.50 정도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일본 기업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걸 아시면 돼요.
뭐 여기 쭉 적혀놨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이 2021년도인데 현재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2022년도 입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기준이 회계연도가 4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3월 달인데 올해 입사자들이 4월 1일 날 입사를 합니다. 그럼 올해 4월 1일 날 입사하는 사람들은 2021년도 입사자가 되거든요. 근데 역산을 해서 이 2021년도 입사자들이 언제 그런 취업에 응모를 하고 취업이 결정이 되느냐면은 사실은 길게 보면은 1년 전, 그러니까 2021년 4월 1일 날 입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작년 3, 4월부터 입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난해 한 7월 정도면은 입사가 다 완료가 됩니다. 결정이 대부분은. 그래서 한 7월 1일 날 결정이 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시간을 갖고 기다린 다음에 입사를 올 4월 1일 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현재 올해 지금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제 연말까지 쭉 준비를 해서 2022년 4월 1일 날 입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주의할 것 같으면은 이제 원래 같은 예년 같으면 2020년 한 6월, 7월 정도에 올 4월 입사자들이 다 결정이 됐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모아서 면접을 보거나 채용 박람회를 하는 게 다 올스톱이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일정들이 3개월, 6개월 이렇게 굉장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직접적으로 제가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본 기업 채용 절차와 일정이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 이제 제가 같이 일하던 이제 그 학생이 일본에서도 가장 큰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라쿠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일본 최대 쇼핑몰 업체인 라쿠텐. 근데 이 라쿠텐이 일본 최대면서도 사실 또 관심이 많은 게 이 업체가 매년 한국인 그 대졸 신입사원을 매년 3, 40명, 많게는 한 50명씩 뽑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올해 2021년 4월에 입사하는 학생들도 제가 좀 파악해 본 바로는 올해도 한 3, 4, 50명을 뽑았어요. 근데 물론 그 중에서 최종 입사 본인이 그날 안 가면은 안 가는 거니까 최종 입사자가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라쿠텐이 한국 IT 쪽을 준비하는 대졸자 입장에서는 도전해 볼 만한 회사라는 걸 좀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말을 하면 2020년에 이제 입사한 학생 기준인데 그 전에 3월 8일부터 그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서 접수가 3월 8일에서 18일까지 열흘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서류 결과를 발표해서 쭉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 다른 대기업도 다 비슷해요. 여기 보면은 면접이 3차 면접까지 3번이 진행이 되거든요. 6월 초까지 걸쳐서. 그래서 락텐인 경우에는 최종 면접을 6월 11일 날 하고 그리고 최종 학정은 6월 17일 날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월 한 중순 되면은 일본의 대기업 공채는 기본적으로는 끝이 난다라는 게 그 하나를 지금 그 도표를 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일본에서는 이거는 뭐 꼭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은 더 뭐 당연한 거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채용의 결정이 서류 전형과 면접이에요. 우리나라도 요새 이런 추세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의 학점이 몇 점 0이 넘어야 된다라든지 토플이 몇 점이 넘어야 된다라든지 그거는 적어도 제가 아는 기업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 기업이 원하는 최소치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점은 뭐 정말 B 정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3.0 정도만 되면 일본 기업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최근 한 3, 4년 쭉 학생들 많이 상담들 해봤는데 3.0 정도면 전혀 문제가 없고 결국 중요한 거는 서류 전형과 면접이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리고 일정 자체가 6월 중순에 끝난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 끝난 학생들로 해서 이제 내정식이라는 걸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형을 다 마쳤으니까
요 날에 와서 합격 통지서를 받아가세요. 그럼 실질적으로 합격, 불합격 결정을 해주는 건 10월 1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한 군데만 지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한 3군데 지원을 했다가 한 2군데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내정식 전에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내정식 때 A 기업으로 갈 것이냐 B 기업으로 갈 것이냐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10월 1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락텐인 경우인데 다른 기업도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이제 10월 6일 1일 날 최종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올해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입사를 할 때까지 6개월 기간은 말하자면 이제 쉬는 거죠. 충분히 휴식과 마지막 대학 2학년 생활 4학년 2학기를 좀 즐기면서 여유 있게 재충전을 하고 입사를 한다. 일본의 이런 일정은 이렇게 됐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 얘기는 이제 그겁니다. 이제 2021년도 올해 입사하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상대적으로 그 전인 2020년에 비해서는 2020년도 작년에 그 취업을 준비한 학생들은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여파로 인해서 뭐 좀 그 면접이나 이런 구직 활동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 갖고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그 전에보다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조금 그 취업이 어려웠던 해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4, 5월 입사하는 일본의 그 주요 대기업들을 한 1,000여 개 정도 조사한 결과인데 작년에 이거는 아마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 이 통계를 보면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 숫자는 예년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당초 계획대로였다. 신입사원 채용 그 영향 없는 게. 그래서 한 70%는 뭐 별 영향이 없었다. 그대로 뽑았다라는 거고 오히려 상방했다는 게 1.8%. 근데 그래도 좀 하방 수정했다. 작년에 원래 계획보다 17%. 조금은 영향이 있죠. 조금은 영향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뽑을 사원들을 뭐 크게 줄이거나 그런 거는 크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 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드디어 이제 올해 얘기입니다. 2022년 채용 시즌이 드디어 막을 올랐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1년인 3월부터 지금 오늘이 이제 3월 초순이니까 이달부터 내년 4월 1일 입사할 학생들 또는 뭐 취준생, 뭐 우리 한국 기준으로 얘기하면 졸업하고 취업 준비한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게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지금 이제 3월 초에 그 취준이 시작이 되면서 그 채용이 시작되면서 제가 이제 일본의 주요 구직자 웹사이트라든지 일본 기업의 홈페이지를 가서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냥 채용 인원은 예년 수준이라는 게 대부분 그런 통계치였고요. 그리고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게 작년에는 그 코로나 첫 해였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들은 뭐 봄이나 여름에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신입사원들을 많이 뽑으려고 했는데 작년에 채용 박람회 같은 게 다 그 취소가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예 그 초기 단계부터 그 웹하고 대면을 온오프라인 동시로 면접이라든지 이런 그 채용 절차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놔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런 영향은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는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러한 그런 일본의 지금 채용 시장 현황, 그런 채용 시간표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일본 그럼 취업에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일본 취업뿐만 아니라 국내 지금 워낙 그 대졸자들 또는 재학생들 또는 뭐 고졸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채용 시장이 지금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청년 저도 주변에 보면은 뭐 제
저기 자식들, 친구라든지 지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후배들 보면은 좀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한데, 이건 하여간 꼭 일본 취업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사회에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인생 선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제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서 좀 축적한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여간 너무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적어도 고령화 시대에다가 건강 수명이 연장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한 10년 안에 정년이 65세가 될 거예요. 길게 보면 한 70세가 될 건데 10년 안에. 그럴 경우에 여러분 뭐 인생에 있어서 한 25세, 26세에 취업해야 될 게 한 2, 3년 늦어져서 28, 9세, 좀 늦으면 한 30세에 사회 진출해도 앞으로 40년 더 일할 건데 1, 2년 늦어졌다고 그렇게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조금은 여유를 갖고 좀 준비를 해라.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도 해외에 나가는 거니까 내가 준비한다고 바로 내 원하는데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는 뭐 일자리가 충분하고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또 원하는데 딱 연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시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여유를 하시려면 항상 특히 취업 준비도 마찬가지고 막상 입사해서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탈락이라는 건 뭐냐면 한 1년, 2년, 3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좀 적응이 안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너무 싫다, 못하겠다 그래서 그만두는 중도에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체력입니다. 체력이 약해갖고 취업 준비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설령 취업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해서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인생은 어떤 회사에 어떤 기관에 취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한테 맞는 일을 평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은 여유를 갖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천천히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이제 일본 취업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그 자기소개서와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면접관과 대화를 통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거를 잘하려면은 하여간 그 일본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독서와 이슈, 주로 제가 뒤에 어떤 그 면접 시험 문제도 몇 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방향을 막 많이 바꾸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일본 취업을 준비했으면 적어도 한 3년 정도 목표를 두고 쭉 하셔야지, 한 1년 해보고 한일 관계가 좀 안 좋아졌다고 안 됐다,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 해서 또 바꾼다든지, 아니면 어떤 업종을 정했는데 그쪽 기업에 한 두세 번 그 좀 트라이를 해보고 안 됐다고 해서 또 다른 기업을 바꾼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더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일본 취업뿐만 아니라 제가 국내 취업에 하는 학생들도 제가 대학에서 한 10여 년 정도 뭐 강의를 하면서 취업 관련해서도 제가 좀 상담이나 어드바이스도 많이 좀 해주고 있는 편인데, 많이 바꾸면 더 실패 확률이 높아요. 꾸준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한 우물을 팔아. 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취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저의 또 사회생활 경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한 우물로 쭉 가세요. 그렇다고 한 직장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한 우물이라는 거는 업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업, 그 업을 한 가지 쪽으로, 그 업 속에서는 사실은 뭐 점핑을 해서 조금 더 큰 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 한 가지 업을 좀 꾸준히 해보시라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 취업 성공 포인트라고 제가 몇 가지 좀 해놨어요. 주로 뭐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드린 그 내용들입니다. 일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그 자기소개라든지 서류 전형이라든지 면접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일본의 기업에 가서 잘하려면 언어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지금은 좀 일본에서도 공용어로 오피셜 랭귀지로 영어를 쓰는 기업이 꽤 많이 있어요. 도요타 자동차라든지 소니 같은 경우에는 국제 관련 파트 업무는 사무실에서도 영어를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일본 기업을 자기가 지향을 하고 목표를 했다면 일본어를 좀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의식주를 하는 나의 삶의 터전은 일본이라는 지역이잖아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좀 재충전과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레저 활동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일본어가 잘 잘 소통이 돼야지 훨씬 생활하기에 편하고 좀 오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특히 이건 일본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중일로 넓히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으면 현지 중국어, 베트남에 가시는 분들은 현지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에 가실 분은 인도네시아를 잘 하시는 게 가장 성공의 첫 경입니다. 플러스 영어. 영어는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 나라 현지어와 영어를 잘하면 제가 보기에는 해외 취업에 그리고 해외 그 취업한 후에 그 직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우수한 우리 젊은 한국의 학생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꼭 IT 업종이 아니더라도 IT를 좀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락은 자기소개와 면접시험이다. 요건 조금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기업이 됐건 공기업이 됐건 뭐 공무원이 됐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에 대한 어떤 융합력, 책임감, 도전정신, 창의력 이런 갖춘 인재를 다 찾으려고 하는 게 면접관 입장에서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하나 팁을 드리려면 아니 누구나 이렇게 다 완벽할 수는 없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당연히 부족한 게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일본에 가실 분들은 요거를 만약에 우선순위나 중요도로 볼 때는 앞에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관 입장에서도 저걸 더 본다는 거죠. 창의력 이런 거보다는 조직 융합력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건 일본 기업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잘 보는 포인트 제가 몇 가지 적어놨어요. 이거는 첫 번째, 글쓰기와 말하기의 기본은 메시지의 전달이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을 할 때 뭘 전달할 것인가. 나의 장점을 뭘 어필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솔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괜히 너무 과장되게 하다 보면은 자꾸 뭔가 스텝이 엉키고 꼬여요. 그리고 저쪽 면접관 입장에서 아, 이 친구가 뭔가 진실되지 않구나. 뭔가 과장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에 감점이나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지원하려는 회사나 기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준비를 해서 자기소개서도 쓰고 면접에 응하라. 이건 뭐 너무나 취준생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네, 그런 내용이 되었고요. 요거는 제가 최근 한 3, 4년 동안 제하고 같이 일했거나 아니면 주변의 지인 중에서 일본 기업에 실질적으로 입사한 학생들한테 제가 직접 좀 듣고 취재를 해서 메모를 한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꼭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 기업에서 최종 면접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제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첫 번째, 대학생활의 활동 내용을 말해보세요. 두 번째, 평소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은 무엇이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 왜 일본 기업,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시는지요? 그걸 설명해 보세요. 이건 뭐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면접 시험. 그리고 또 네 번째도 항상 나옵니다. 특히 최종 면접에 나오는 문제. 만약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신다면 몇 살까지, 언제까지 일하실 생각이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질문을 하셔야 될까요? 그죠? 이거는 뭐 일본 기업이나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답을 미리 드립니다. 저도 면접관을 뭐 몇 회는 해봤는데 회사 임원으로. 하여간 무조건 저는 이 회사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년퇴직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좀 심하게 가장이 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이 회사에 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입사하시고 나면 어떤 파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준비성을 좀 체크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게 있을 거지 않습니다. 아, 저는 격리 업무가 하고 싶어요. 저는 세일즈 업무를 하고 싶어요. 저는 뭐 총무부에서 관리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뭔가 기획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 답변을 할 수 있으면 그 면접관 입장에서 아, 이 학생은 굉장히 취업 준비가 잘 됐구나. 일할 자세가 돼 있네라고 분명히 플러스 점수를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인생에서의 장래 목표는 무엇이냐 뭐 이런 것도 묻는 기업도 꽤 있고요. 마지막에 이게 중요합니다. 당신은 체력이 어때요? 당신 체력은 뭐 건강한 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여러 가지 한 30분, 1시간 정도 최종 면접을 하는데 보통 1시간 정도 최종 면접에 면접관이 당신 체력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90% 합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뽑지 않을 학생에게는 체력 문제는 잘 안 묻거든요. 모든 면접을 다 통과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쓸 건가 말 것인가를 묻는 마지막 관문이 체력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은 더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생활 내내 하루 매일 조깅을 했습니다. 저는 마라톤 풀코스를 도전을 해서 완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기준으로 매주 주말 등산을 합니다. 매주 테니스를 칩니다. 라고 뭔가를 얘기해서 그만큼 체력 관리를 열심히 잘하고 있고 건강하다라는 거를 뭔가 증명을 해줄 수 있으면은 엄청나게 이거는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꼼꼼하게 좀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 이제 덧붙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기업의 이제 현지 그 학부 유학을 가서 취업하는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많았고요. 그 뒤로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어플라이해서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면은 그 일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제가 언어 얘기를 했잖아요. 언어 문제라든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 면접관 입장에서. 그런 면에서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막 입학한 1학년이라든지 아니면 2, 3학년이라든지 하는 학생들에게는 졸업한 학생들은 조금 늦었어요. 제가 요 팁을 줄기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경험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플러스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한 1, 2학년인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즘에 워낙 그 교환학생 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국에 뭐 웬만한 대학은 다 일본 대학하고 교환학생 제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한 적어도 3학년 이하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한 학기 정도 교환학생을 준비해서 가라. 그러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할 때 굉장히 플러스가 되고 훨씬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한 2학년이나 3학년 정도가 지났다 할 경우에는 교환학생을 좀 준비가 덜 됐다. 좀 지났다 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학기 정도 요번에 요즘 보면은 대학생들 보통 한 학기 내지는 1년 휴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졸업 전에. 그런 학생들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워킹 할러데이 비자를 받으면은 길게는 1년, 짧게는 한 6개월, 3개월 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일본 경험도 하고 실질적으로 일본의 기업이나 그 현장에 가서 그 일할 수 있는 게 되니까 워킹 할러데이 비자를 받아서 한 6개월 정도 가서 일하는 것도 두 번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인데 국내만 취업을 준비하다가 방향을 제가 오늘 설명한 걸 들으시고 일본 기업 쪽으로 한번 방향을 원래 조금씩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방향을 돌려서 일본 기업을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4학년 정도면 사실은 좀 졸업 전에 그게 좀 촉박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 워킹 할러데이 또는 졸업하신 경우에 한 1, 2년 어차피 그 취업 유예를 해서 할 경우에는 일본에 한 6개월짜리나 1년짜리 일본어 학교
니혼고 각고라 그러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랭귀지를 전문으로 하는 어학교가 되는데 일본에 한 1년짜리 어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쿄라든지 오사카라든지 주요 도시에 가보면 뭐 나고야에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제가 좀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나 방향을 바꿔서 한 2년 뒤를 목표로 일본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한테는 그 현지 일본 학교 그 니혼고 각고 1년 정도 코스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1년 현지에 가서 일본어도 배우면서 현지 적응 훈련도 하면서 동시에 현지에서 또 어플라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일본어와 함께 일본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세 번째 추천. 좀 늦게 지금 만약에 일본 취업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그 니혼고 각고 1년짜리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현재 재학생이거나 취업 준비하는 학생이나 졸업한 지 한 1, 2년 되는 학생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내가 한국에서 한 일반 기업이나 뭘 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에 다니고 싶은 학생들은 그때는 학생이 아니죠. 그런 직장인 분들은 경력자로 해서 일본 기업에 이제 경력자로 옮기는 거니까 그런 거는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경력자는 그런 경우도 경력자들도 요새 많이 특히 IT 업종 같은 경우에 많이 뽑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하기 전에도 좀 집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에 큰 뉴스가 우리나라의 그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이 있잖아요. 현재 일본의 모바일 메신저 1위잖아요. 라인하고 일본 최대 인터넷 업체인 포털 업체인 야후재팬이 최근 그 합병을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라인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지금 라인이 신입하고 경력 사원들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한국에서 IT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 계시는 경력자 중에서 일본 기업으로 지금 옮겨가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일본 최대 기업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야후재팬하고 한국 최대 인터넷 업체인 네이버의 자회사인 일본 라인이 지금 합병을 해서 세계적인 지금 그 온라인 모바일 그 포털 업체, 뭐 모바일 메신저 이런 걸 지금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경력자들 입장에서 특히 만약에 한국의 한 그 중소 IT 업체나 뭐 꼭 IT 아니라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업종을 보니까 뭐 관리직도 뽑고 영업 세일즈도 뽑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본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라인 검색해 보시면은 라인에서 그 관련 경력자들도 많이 뽑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이러한 실질적으로 요거는 일본에서 그런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또 설명드렸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일본에서 그 성공한 학생들 쭉 일본적인 특성을 좀 아시는 게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특성도 한번 감안을 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뭐 일본 기업은 정치권과 재계가 아주 잘 협력이 돼 있고 동전의 앞뒷면처럼 잘 돼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니까 뭐 요 내용도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해도 나옵니다. 최인환의 일본 바로 보기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것도 그런 거예요. 일본의 어떤 기업적인 특성, 강소 중견기업을 한번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작년 조사한 일본의 주요 취업 랭킹 기업들입니다. 상하이 10위 기업들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상위권 기업들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쭉 했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래서 주로 제가 그러면 일본에 원하시는 분들, 일본에 이제 채용 그 이제 취업을 하시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제가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 시장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일본 기업이 그래도 뭐 정년도 잘 보장되고 괜찮은 측면도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모든 게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음양이 있듯이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본 기업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어요. 조직이 좀 안정적이다. 조직이 좀 정체돼 있다. 좀 조직의 충성도를 원한다. 뭐 좀 이렇게 상명하복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있다. 물론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런 일본 기업적인 특성도 감안을 해서 본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조직이 타이트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좀 구속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그래도 좀 잘 적응이 될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스스로 검증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 그것도 감안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쭉 보면 아마 여러분들 요새 뭐 워낙 인터넷 검색 잘 하시니까 그 마이나비나 리쿠나비 검색해 보시면은 일본의 그 본사 사이트도 있고 뭐 마이나비 코리아 같은 우리 한국 현지법인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2022년도 내년 신입사원에 대한 다양한 채용 정보하고 채용 팁 같은 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 검색해 보고 요새 그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한글로 된 자료나 이런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국내 뭐 코트라라든지 그런 기관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루두루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그런 거는 뭐 개별적인 정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젊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서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행스럽게도 2019년 하반기부터 양국 관계가 좀 얼어붙었는데 2021년도 올해 들어와서 한일이 조금은 다시 이제 그 정상화되려는 조짐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양국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간 한일이 협력을 하면 양국 모두에게 플러스가 될 것이다. 특히 우리 청년 취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채용 시장의 해외 시장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끝으로 제가 이제 30년 이상 지금 사회생활을 해본 인생의 선배 입장에서 이건 꼭 일본 취업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한국 기업을 가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거나 뭐 창업을 하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결국은 행복하게 사시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 아닙니까? 그럼 행복하게 잘 사시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3가지 키워드를 정리해 봤어요. 좀 도전하시면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계신데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그리고 최종 좋은 결과를 얻으실 때까지는 좀 인내하시고 그리고 입사하고 나서도 분명히 한두 차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특히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그 위기도 슬기롭게 잘 극복하려면 좀 참음,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전, 긍정, 인내 이 3가지 키워드를 좀 한번 염두에 두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에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취업에 성공하셔도 조그마한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일본 바로보기 5번째 일본 취업 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